납치된 일본인 먼저 이거부터 밝혀내라. 아니 이제 없다니까. 일본과 북한의 대화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바로 직후에 사실은 또 다른 뉴스가 터져 나왔었죠. 북한과 일본, 일본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월 15일 북한에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기시다 총리가 언제든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더 이상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혹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일본이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미 해결이 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앞에 장애물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김여정 부부장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왜냐? 사실 이게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이 발표가 나온 2월 15일 바로 전날인 2월 14일에 한국이 쿠바와의 수교를 선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맞벌 놓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과 북한의 물밑 접촉은 이전부터 있었죠. 지난 5월 27일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과 북한의 관료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몰래 비밀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초였죠. 일본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 당시에 북한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 기시다 총리를 보고 각하라는 존칭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히 타결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카드를 좀 만지작 거린다라는 느낌은 들죠. 그러면 북한과 일본은 과연 어떤 관계였길래, 그리고 납치자 문제는 정확히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서 남과 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되죠. 사실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시대별로 많이 변화해 왔어요.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따라서 변하게 됐는데요. 195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쇼프가 소련의 서기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대에서의 플레이어가 바뀌게 되죠. 사실 그때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정상화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만 해도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왕따였거든요. 일단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는 것은 한국이었고요. 그리고 북한은 유엔군과 싸웠었죠. 당시 북한이 수교를 맺은 국가들도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몇 국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된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좀 더 정당성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당시 일본이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북한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지하 광물 자원들을 그쪽에 수출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은 과연 왜 북한과의 어떤 관계의 정상화를 생각을 했나? 일본은 사실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먼저 포석으로 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안보조약을 맺게 되고, 그리고 북한보다 우리와 먼저 한일 기본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었죠. 근데 1970년대 대땅뜨가 돌아오게 됩니다. 1972년 미국과 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고요. 또 사실 그 해에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 친북 민간단체도 많이 생기고 의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일단 미국에서는 대공산권 강경파인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잇따른 테러 도발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복이라도 하듯이 호지산마루 억류 사건이 일어나요. 1983년 북한의 남포항에 정박해 있었던 호지산마루 선박에 북한의 민홍구 하사가 몰래 숨어듭니다. 그리고 밀항을 해요. 일본으로.
나중에 남포항에 다시 입항을 한 이 후지산 마루를 북한 측에서 억류를 하고 그리고 선장과 기관장을 간첩죄로 20년 구형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그 악명 높은 칼기 폭파 테러가 일어나게 되죠. 범인이었던 김현희는 당시에 일본인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가 되죠. 당연히 북한은 체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헝가리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같은 전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고 그리고 1990년 소련과도 수교를 합니다. 이쯤 되니까 북한에게는 일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일본도 일본대로 고민이 있었던 게요. 중국하고 소련이 개방을 하고 또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입지라든지 위치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북한하고의 관계를 타개해 보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는 사회당이 나름 선전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사회당의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당시 가네마루 일본 부총리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회담을 갖게 되고요. 북한의 노동당 그리고 일본의 사회당과 자민당이 함께 3당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맺기로 선언을 하고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기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후지산마루 사건으로 억류되어 있었던 선장과 기관장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죠. 그러면서 1991년 1월 처음으로 수교를 위한 협상이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8차 회담에서 북한 측에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회담장을 빠져나가고 이 회담은 결렬이 됩니다. 왜냐? 이은혜라는 이름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북한과 일본의 수교 협상은 끝이 나고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재개가 된 것은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 때죠. 사실 이 당시 재개가 된 데는 정말 북한이 절박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굉장히 고립이 되고 소위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쳤거든요.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작게는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던 시기였죠. 사실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뿐 아니라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까지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북한에게는 일본과의 수교가 상당히 필요하던 때였죠.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는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보수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조금 수세에 몰려 있었다라고 하죠. 다나카 외상의 경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민당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그리고 2002년 4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난국을 타개할 만한 카드가 필요했었는데 국면 전환 카드로 북한에 합치된 일본인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일본 총리 최초로 북한의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측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 측에서는 일본인을 자신들이 납치를 했다라고 최초로 인정을 하게 돼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되었었던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당시 북한이 인정했었던 납치자 숫자는 1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 12월 일본 측의 조사에 따르면 이것이 13명이 아니라 15명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2명이 더해져서 현재 일본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납치자 숫자는 17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으로 왔었던 납치 피해자들이 사실은 일시적으로 여행 허가를 받고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일본으로 왔는데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불법적으로 이들이 북한으로 납치가 된 거였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본 국민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북한 측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본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동안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정말로 북한이 납치를 했었던 거야? 사실 이게 굉장히 무도한 행동이었었던 게 납치된 사람들이 무슨 정부의 요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순수한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가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항상 먼저 나오는 이슈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였어요.
북한 측에서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리고 5명 생존자를 다 돌려보냈고 나머지 8명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망했다라는 경위도 석연치가 않았던 겁니다. 일본 정계 혹은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북한과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풀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것이었죠. 그렇게 일본 납치 피해자 문제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요코타 메구미입니다. 니가타현에 살고 있었던 요코타 메구미는 납치되었을 당시 나이가 불과 1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 이 사망한 메구미의 유골을 북한 측에서 일본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DNA 감식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골이 메구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감정은 더욱더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한과 수교를 한다?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해준다?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왜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납치를 했을까요? 사실 북한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납치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상옥 감독, 영화배우 최은희 씨도 납치당했었죠. 그리고 실패는 했지만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님과 부인이 되는 윤정희 배우도 마찬가지로 납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용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생김새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원을 일본 사람으로 위장시켜서 침투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권 파워라고 하죠. 많은 국가에서 일본의 여권이 통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납치를 해서 일본어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위장을 해서 간첩으로 보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칼기 폭파 사건을 일으켰었던 김현희 역시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 김현희에게 일본어 교육을 시켜줬었던 인물의 이름은 바로 이은혜. 8차 회담에서 북한이 회담 장소를 박차고 뛰어나가게 했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은혜는 일본 여성 다쿠치 야에코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측에서는 야에코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일본인 납치 문제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이만한 업적이 없겠죠.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 역시 국내적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었지만 5명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생존자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상당한 인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북한에 가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죠. 첫 번째 총리 재임기를 실패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총리직에 올랐던 2012년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세에 몰려있던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봤던 이유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북한과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것을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잘 맞지도 않지만요. 일단 둘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이 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한 것도 납치 피해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일단 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측에서 미사일도 쏘고 하는 것이 일본에게도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서서 먼저 북한과 관계 회복을 하고 수교를 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13명이라고 우겨왔었는데 갑자기 17명이었네. 쏘리. 이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서도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않는 한 만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둘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과 일본의 관계, 사실 국제정세가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